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댓글 쌓아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댓글 좀 먼저 읽을까요? 댓글 읽고서 일단 그리고 박평이랑 같이 방송했던 편들 댓글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박평이랑 관련되는 댓글 요거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동광동 호랑이님, 박평님 추천에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바로 읽었습니다. 언럭키 스타트업. 우프다는 말이 딱 떠오르는 그런 소설이더군요. 작품 속 빌런으로 대표 박국재만이 아니라 구라 경력직 사원 임보정까지 나와서 나름의 현실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 떠나는 엔딩도 마음에 들고요. 5인 이하 사업장 스타트업 이야기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씁쓸하게 공감할 부분이 많아서 웃기지만 마냥 웃기는 힘든 그런 느낌. 우리 모두 새해에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박평님 추천에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바로 이 책 읽은 사람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JYP. 재밌어요? 잠자기 직전에 잠깐 시간 내서 읽었는데 이틀에 다 읽었습니다. 아마 한 2시간은 조금 더 걸리고 3시간은 채 안 걸릴 것 같은 나름 페이지 터너더만요 이 책이. 금방 넘어가죠. 그래서 심지어 이걸로 방송 할까 나중에 진짜로 웃긴데 이런 작가를 생각도. 만나보고 싶은 생각 안 드셨어요? 작가 그렇죠. 만나보고 싶어요. 작가님 한번 시간 되면. 박평 얼굴 표정 밝아졌어요. 내가 안 나와도 되는 거야 이런 거지 지금. 자, 세바공님께서는 이 책으로 스티븐 킹 다시 안 읽어해서 스티븐 킹 스타일 로맨스는 내 취향으로 전향했습니다. 빌리 서머스 댓글이군요. 네, 11, 22, 63에서 느낀 먹먹함을 고스란히 복습했거든요. 다음 스티븐 킹 작품 추천 때는 로맨스가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진짜 이 책에는 요즘 미국 사회 문제가 거의 빠짐없이 들어있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오피오이드와 애드럴은 감탄스러운 설정이었어요. 틈틈이 나쁜 사람들의 행동을 트럼프에 빗대는 것도 너무 웃겼고요. 현명하고 강인한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눈 딱 감고 속아 넘어가길 잘한 것 같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저를 겨냥한 글이잖아요. 세바공님 스티븐 킹 안 읽겠다. 언더 더 섬 이후로 막 그랬는데 이걸로 용서해 준다 이걸로. 네네네. 빌리 서머스 추천으로 그동안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느낌의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몽 주스를 마시면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몽님이 댓글을 주셨거든요. 2000 몇 년 7월에 읽은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제가 만난 장강명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지금은 옆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상수동에 살고 있었고 소설 속에 7013번 버스 광흥창역이 나오길래 익숙한 배경이라 반가웠습니다. 지하철역 옆에 있는 작은 건물, 또 1층은 주민센터고 3층부터 5층까지가 도서관, 이런 부분을 읽고는 저거 분명히 서강동 주민센터인데 설마 위층에 도서관이 있나 싶었는데 찾아보니 정말로 있더라고요. 소설을 읽고 실제 하는 도서관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 직전에 읽은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작가 뭐지? 그의 작품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책 팟캐스트 책 이게 뭐라고에 YG님이 출연하셨던 에피소드를 듣고 책걸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에피소드였죠. 뉘에 장강명 작가님이 처음 불을 지펴 주셨고 책걸상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두 소설이 모두 언급되어서 반가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네. 아시겠지만 여기 녹음하는 이 장소도 상수동이고요. 상수역 4번 출구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7013번 버스 7013번 버스는 JYP가 한 달에 최소한 3번 탑니다.
언제 타냐면 합정동에 있는 교보문고까지 갈 때는 걸어갔는데 거기 너무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다리가 아파서 아유 다시 걸어올라니 너무 힘들다. 갈 땐 버스 타고 가자. 그럴 때 7013번 타고 네 회사로 돌아옵니다. 그 박평이 사랑의 이해 때문에 한동안 또 표정이 좀 밝아졌었잖아요. 아침마다. 근데 저는 또 표정이 밝아질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박평한테? 일이에요? 음. 네. 그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 또 음. 뭐 영화 드라마 두 가지가 다 공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그 드라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원작을 찾아서 그 박평 웃음꽃이 피게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솔직히 그게 나 이 얘기 할 줄 알았어. 사랑의 이해도 그렇고 뭐 한국이 나 이 얘기 할 줄 알았어. 한국이 싫어서 그것도 그렇고 이게 막 잘 팔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혁진 작가나 뭐 장강명 작가는 인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좋아한다고 치고 민음사 사장님은 매출 올라가니까 좋은데 박평은 뭐 사실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잖아요. 보람? 근데 보람.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 같은 경우는 박평이 직접 기획해서 만든 그게 책이잖아요. 이제 엄청 많이 나가면 저에게도 무엇인가가 올 수도 음. 있죠. 네. 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박평이 정해져 있는 건 없죠. 그냥 사장님 마음이죠. 그 82년생 김지영 이후로 조금 심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평론가 박평은 승승장구했지만 편집자 박평의 성적표는 네. 그렇죠. 좀 심심했죠. 심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심심했죠. 이번에 사랑의 이해, 심심했죠. 뻥 뭐 네. 이런 식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판매 자극 이건 조금 심심했는데 뭐 여러 자극이 있으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 대목에서 근데 박평 책은 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제 책이요. 저 산문집은 최근에 3세를 찍었고 오. 야. 비평집은 저도 그거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얼추 초판은 거의 다 야, 그 하고 있어요. 비평집 초판 소화하는 건 거의 어려운 일 아니에요? 비평- 불가능에 가까운 일 비평집 아니에요? 초판 소화도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뭐 셀럽이나 뭐 이렇게 됐다 유명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쓴 산문집이 3세 찍는 것도 드문 일이죠. 아니 셀럽인데 박평은 아니, 솔직히 문학계 셀럽- 셀럽? 아니에요. 아이 왜 그래? 솔직히 셀럽은 아니잖아. 네. 준 셀럽. 네. 음. 그래서 그래도 만족하고 준랩 있어요. 그럼 준랩은 약간 비정원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잘 팔리면 어느 정도 뭐 팔리면은 인센티브를 얼마로 준다 뭐 이런 게 회사에 이렇게 딱 문서로 규정된 건 없습니까? 제가 본 건 없어요. 나만 아니, 저- 모르나? 이거 방송 사장님은 안 들으시겠지만 민음사 그룹이 국제 마인드 뷰티 콘텐츠 그룹도 아니고 사장님 뭐 가끔 들으세요. 가끔. 그런 좀 규정 같은 것도 좀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오늘 들으실지 몰라. 민음사 책이기 때문에. 이게 다 1대1이니까 이제 뭐 다른 분들 사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네. 아무튼 뭐 사장님 들으실지 모른다니까 아니 국내 최고의 출판사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책이 뭔가 대박이 났을 때 인센티브는 어떻게 한다. 아니 이런 그 거를 사적으로 연락도 가끔씩 하시면 직접 건의하시지. 대박이 나면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대박의 기준이 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지금 댓글 읽다 말고 지금 계속 박평 인센티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댓글 이제 그만 읽고 그만 기왕에 읽어, 이제? 민음사 책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으니까 아, 오늘 요거- 정말 고상한 책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심하게 고상한 책입니다. 음. 그리고 이거 민음사에서 이게 이제 4권인 거죠 사실은 책이.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권만 하지만 다 독립적인 책이기 때문에 엘리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의 책인데요. 오늘은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이게 4계절 4부작이라고 작가가 4권을 차례차례 물론 독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썼고 이게
가을부터 그다음에 겨울 이 계절 순서대로 쓴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어판도 그 순서대로 나왔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네 권이 최근에 완간이 됐죠. 그러니까 그 왜 이 앨리스 스미스의 사계절 사부작을 소개를 하냐면 연말에 앨리스 스미스의 사계절 사부작 중에서 가장 뒷편인 봄과 여름이 민음사에서 출간이 되면서 이 사계절 사부작이 완간이 되었거든요. 국내에서. 그래서 완간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셋이서 약간 갈등을 했어요. 여기 혼비님까지 넷이서. 왜냐하면 냈다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읽고서 책걸상 청취자들한테 권하는데 맨 처음에 낸 가을을 읽고서 할지 아니면 맨 뒤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봄 여름 중에서 한 권을 읽고서 할지 그 고민을 했는데 네 권 중에 뭘 할 건지를 가지고 네 명이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제가 조금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앞부분 그러니까 가을에 나온 등장인물들과 겨울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뒤에 여름편이나 이런데 조연으로 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는 다 독립된 네 개의 이야기인데 등장인물들이 이제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는 걸 작가도 원했겠다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현재까지 나온 네 편 중에서 그 문학적으로 가장 호평을 받은 또 작품은 가을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뭐 기왕 시작하는 거 우리 가을부터 읽고서 먼저 청취자들한테 권해 봅시다라고 해서 가을을 읽고 오늘 방송을 하기로 했죠. 그 박평은 네 권 다 봤습니까? 저 다 보기는 했는데 약간 이제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앞에 것만큼 속독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얼추 이제 어떤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그러면 가을 겨울은 정말 열심히 읽었고 전 가을 너무 좋았어요. 봄 여름은 네. 조금 대충 읽었다. 그렇죠. 네 권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저는 가을이 제일 재밌었는데 저희 팀에서는 뭐 겨울이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전반적으로 다 정치적이긴 한데 그 색깔이 각 것마다 좀 다른데 여름은 그게 좀 그래서 좀 많이 무거웠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네, 여름이 제일 무거웠다고요? 네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일 재밌는 거는 가을 혹은 겨울. 얘기도 겨울이다. 많이 하고 겨울은 이게 막 시대를 다루잖아요. 근데 그 시대 이야기랑 개인 이야기가 약간 균형이 가장 잘 맞는 이루어지는 얘기가 겨울이다 이런 그리고 평가들이 이거 있죠.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가을은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늦여름부터 시작을 하죠. 네. 네, 2016년 늦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겨울이 시작되는 초입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편인 여름은 2020년 2월에 소설의 배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할 때쯤에 시작이 되어서 여름에 끝나는 걸로 시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권의 이 시간적인 배경은 계절은 다 제목하고 똑같은데 연도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2016년 네. 뭐 2016년부터 한 2020년까지의 4년간을 그린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네 권을 다 기획을 하고 집필을 시작했겠죠. 그 사계가 기획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 계절을 다 따로 쓰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순서도 저는 당연히 가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쓴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봄, 여름, 겨울, 가을이면 가을부터 여름부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겨울 연가를 보든 여름 향기를 네. 보든 또 뭐 약간 다른 것처럼. 근데 이게 하필이면 가을부터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 구조에도 메시지는 당연히 담겨 있을 거라서 다 망하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게 방금 JYP가 이 기획과 관련해서 요 중요한 질문 던지셔가지고 정보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앨리스 스미스는
영국의 이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스코틀랜드 작가 중에서 노벨상을 받는다 그러면 앨리 스미스가 가장 먼저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작가 중에서는 노벨 문학상 항상 1순위로 오르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 중에는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 있겠죠. 근데 어쨌든 현존하는 스코틀랜드 작가들 중에서 어쨌든 가능성이 그리고 노벨 높은 문학상은 작가? 또 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니까 지금 현재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들 중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앨리 스미스고, 이 앨리 스미스가 그 펭귄 출판사의 문학 담당 편집자들이랑 같이 운원을 했대요. 그래서 2016년 여름에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 영국 사회를 문학적으로 그리는 소설 기획 같은 것들을 하자 혹은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의기투합을 했고,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을, 겨울, 봄, 여름에 4계절 시리즈로 그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앨리 스미스가 차근차근 내놓은 작품이 이 4계절 4부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JYP도 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4권이 다 영국 그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씩을 한 번씩 했다 그래요. 그 참 차차 얘기하겠지만 신기한 일이고요. 앨리 스미스가 이런 작가가 있다는 걸 YG는 알았습니까 원래? 앨리 스미스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니까. 그러니까 읽어본 적도 있어요? 저는 읽어본 적은 없어요. 나는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근데 작가 이름 때문에 계속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그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을 다룬 4부작을 앨리 스미스가 썼다네? 그러면서 이제 읽어야 될 책으로 찍어놨다가 연초에 어떤 책들을 읽고서 책걸상 독자들한테 소개를 하지 하다가 이제 연말에 민음사에서 나온 그 봄, 여름 2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앨리 스미스 4부작 해보면 어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하여튼 저는 모르는 작가였는데 이거 보니까 일단 이렇게 4권이나 미리 기획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내용을 쓰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웬만한 작가 아니면은 출판사에서 하자고 할 일도 아니고 그 선인세를 계획하기도 힘들고. 그쵸. 더군다나 제목이 진짜 이렇게 계절 이름이 다야. 가을, 겨울, 봄, 여름. 이것도 정말 대작가 아니면은 이런 제목 못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됐다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는 이제 딱 봤죠. 근데 저는 첫 줄부터 정말 저도 참 특이한 인간인 게 처음 보는 작가인데 1962년 스코틀랜드의 인버네스에서 태어났다. 인버네스. 이거 그 유명한 네스호의 괴물 나오는 그 동네잖아. 아 그래요? 네스가 그 네스야. 네스고 네스호에 있는 괴물 이름이 네스인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군요. 근데 저는 앨리 스미스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른 책 나왔을 때 데어 오브 포더, 이게 이 4개 시리즈가 한국에 번역되기 전에 데어 오브 포더가 2020년에 먼저 번역이 됐는데 막 홍보 자료 같은 거 보면 잠깐만요. 그렇게 읽으시면 청취자분들이 뭐라고요? 라고 할 텐데 there but for the 네. 한국말로는 그리고 사라진이라고 아마 이거 어느 번역돼서 출판사에서 출간됐나 나왔어요? 봅니다. 민음사에서. 네. 민음사에서는 앨리 스미스를 계속 발굴해가지고 소개를 했었네요, 한국에. 이제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네. 근데 저는 제 서가에 앨리 스미스 책이 한 권 있긴 했어요. 어떤 책이냐면 소년을 만나다. 걸 미츠 보이네요.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이게 문학동네에서 나왔는데 이게 문학동네 신화총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새롭게 써보는 기획을
또 외국의 어느 유명한 출판사에서 했었고 그래서 한 6권인가 7권인가 책들이 나왔고 그걸 문학동네 신화총서 이런 이름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냈었는데 그 시리즈 중에 하나를 이 앨리스 스미스가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때 좀 신화를 모티프로 한 소설이나 이야기 같은 거에 꽂힌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두려고 그걸 다 이렇게 구해놓아가지고 꽂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앨리스 스미스 막 보다가 내가 소년을 만나다가 있었지 하면서 확인을 한 적은 있었죠. 근데 소녀를 만났다라는 옛날 영화가 영화가 네. 있죠. 레오스 카락스라고 요새는 쓰던데. 프랑스 영화. 보이미츠 걸은 됐다 유명한 한 제 또래 이게 영화 영청들은 미친 듯이 좋아했던 영화인데. 근데 이거 약간 그걸 이거는 좀 걸 미츠 보이군요. 네, 근데 이제 뭐 소개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라든지 이런 게 뭐 21세기 제인 오스틴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약간 클리셰적이잖아요. 그리고 막 예상 가능한 어떤 문체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답답하고 너무 그 예민하고 그래서 읽으면은 가슴 계속 답답해지는 그런 톤일까? 그래서 선뜻 안 읽게 됐는데 사계를 썼다는 게 저는 너무 좀 놀라웠는데 이게 편집자들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편집자들이 이렇게 꿈꾸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회에. 그러니까 이 영국 사회 같으면 뭐 브렉시트 같은 게 있겠고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게 미치는 영향으로 이 벽화 그리기 같은 소설 있잖아요. 막 여러 세대를 다 아우르고 여러 계층과 성별과 뭐 이런 연령대를 다 아우르는 이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책을 내고 싶다는 계획을 갖게 되잖아요. 편집자들은. 그럼 이걸 누가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그걸 잘 쓸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루티너리한 그런 기획이에요. 근데 그걸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실행을 못하죠. 못해요. 번번이 못하고. 그리고 한 10년, 20년 흘러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아주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뭐 이문열 작가가 변경을 쓰고 했을 때 그런 게 다 그런 프로젝트들인 거잖아요. 그 시대에 진짜 거대한 벽화를 그리겠어. 그러고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 좀 관심이 있었는데 21세기 제인 오스틴이면 어떤 걸까? 이게 약간은 호기심이기도 하고 약간은 진입장벽이기도 했는데 가을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힙한 거예요. 문장들도 그렇고 이게 전혀 무겁지가 않고 저는 그 가볍고 무겁고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이 트렌디함은 뭐지? 가볍지도 않던데. 근데 저는 막 그 언어 조합이라든지 촌스럽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디하고. 나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힙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 그 무겁고 가볍고라고 비유를 하면은 좀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 현실을 천착을 해가지고 지금 당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같은 것들을 좀 당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리면 약간 좀 촌스러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관념론으로 흐르기 십상이고 막 설명하려고 하고 계몽적으로 가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되게 동시대적인 언어를 쓰면서 설명하려 들지도 않고 근데 진짜 너무 이 시대의 공기와 진짜 약간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되게 호흡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단조로울 수도 있지만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조금 알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박평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 4권 다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라는 사실만 염두에 두면은 이거 되게 그냥 가볍게 손 들면 너무 흥미진진하게 읽을 책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 JYP의 저 썩은 표정을 JYP 그것도 납득해요. 네. 그 이번에 JYP가 네. 그
북커상과 맞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이거 북커상 받은 거예요? 북커상 받은 건 아니고 북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죠. 최종 후보. 네, 그러니까 북커상 심사위원들이 이런 이유로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 이제 일단 저는 그 겨울하고 봄 여름은 안 읽기로 마음을 굳혔고요. 그 넷 중에 심지어 이게 제일 재밌대. 저는 JYP가 그 북커상과의 악연이 시작된 건 바루도의 링컨 때문이잖아요. 이 책에도 바로도 그래서 그런 설정이 잠깐 나오죠. 바루도의 윈블던의 링컨. 바루도라고 네. 나오잖아. 바루도의 링컨 그리고 약간 그런 세계관도 좀 있어요. 있어요. 그 소설은. 바루도의 링컨을 아마 그건 맨부커상 받은 작품일 텐데 북커상 받은 작품일 텐데 그걸 읽으면서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 그 JYP를 고문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멘부커상 받은 이 작품만 계속 오 맨부커상 받은 작품들을 그 다락방에다가 잔뜩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락방에 가둬놓고서 또 군만두만 먹여. 계속 주는 거야. 왜 군만두보다 이왕이면 뭐 느끼한 뭐 오일 파스타만 계속 준다든지. 아니 바르도의 링컨처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상하고 지루하고 뭐 귀신 씨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근데 훌륭한이라기보다 너무 우아한, 너무 근사한 작품인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부족하고. 나 그 바르도의 링컨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빵 터졌는데 최근에 갑자기 우리 집 그 11살 동거인이 아빠 링컨한테 아들이 있었던 거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한테 아들이 많았어. 심지어 링컨은 먼저 보낸 아들도 있었어. 그 세상을 먼저 보낸 아들 얼마나 슬펐겠니? 그러면서 야, 그 슬픔을 소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다고 그거 되게 재밌겠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야 그게 뭐가 재밌냐?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슬픔을 그린 소설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그렸는데 뭐 유령 나오고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오 맞아. 그랬더니 제목이 뭐냐 그래서 내가 바르도의 링컨이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거 나중에 꼭 읽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내가 그래서 그러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그 JYP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 에피소드 생각이 나면서 세상에 너무 빵 터지는 재밌는 거야. 책, 좋은 책 대담 하나 굳이 그걸 볼 필요 없어. 바르도의 링컨. 아니 그거랑은 절대 비교할 수 없고요. 엘리 스미스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할 수도 있는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유머, 영국식 유머. 영국식 유머 있고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맞긴 하지만 예술가 소설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완전 예술가 소설이에요. 예술가 소설이죠. 아니 근데 완전 전형적이진 또 않잖아요. 아니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여튼 중간에 너무 실제 예술가들의 이름이나 작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중간에 그 미술 좋아하는 JYP 막 찾아보고 이런 거랑도 되게 찾아봐야 되니까 많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예전에 그런 거 좋아하셨던 것 좋아했잖아요. 같은데. 늙었구나. 늙으면 다 찾아보기가 싫어요. 이걸 어떻게 다 그리고 찾아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300쪽 가까이 되잖아요. 300쪽 넘나? 넘네. 320쪽쯤 되는데 찾아볼게. 그래도 한 20개쯤 있으면 그럼 내가 찾아보지. 근데 한 200개쯤 나오는 것 같은데 찾아볼 만한 핵심 게 인물은 폴린 보티랑 크리스틴 맞아요. 킬러죠. 그거 폴린 말고도 폴린 보티. 물론 그들은 찾아봤죠 나도. 근데 너무 정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리고 이 끝없는 말장난 영어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아니 자기가 물론 김원비도 있긴 한데 김원비도 한국어로 숱한 말장난 하는데 김원비는 웃기려고 하는 건데 이분은 딱히 웃기지도 않은데 이게 영국 사람들이 보면 웃길라나 그 말장난들이 나 한국 사람인데도 되게 웃기던데. 그 말장난이 영어 좀 하는구나. 아니 그게 영어 그 뉘앙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그리고 다 친절하게 영어 병기 해주잖아요. 그래요. 그 되게 또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좋은데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서 이야기는 단순한데 손이 많이 간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가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보면서 자꾸 나도 어디 가면 그래도 교양 시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약간 바보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모르는 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작품 이름이 너무 많이 나. 근데 그게 그 소설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던가 그
뭐 주제 의식이라든가 뭐 정치라고 할 만한 정치가 아니라 그 정치라고 할 만한 것들을 따라가는 데는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냥 유일하게 폴린 보티라고 하는 1960년대 영국에서 활동했던 팝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찾아보는 수고만 조금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은 독서 경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폴린 보티라는 사람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솔직히 안 찾아봤어요. 한 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어떻게 그래요? 저는 독서를 중단하고 이제 폴린 보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랑 다르구나. 저는 외서는 항상 감사의 말을 먼저 읽어봐요. 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게 제 외서를 읽는 습관인데 이게 논픽션이든 픽션이든 감사의 말을 항상 읽어보거든요. 근데 여기 감사의 말에 보면은 아예 첫 문장이 폴린 보티에 대한 글을 쓴 모든 분께 크게 신세를 졌다 하고 폴린 보티와 관련해서 나온 책들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폴린 보티를 이걸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폴린 보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극중 소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끊임없이 폴린 보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폴린 보티 계속 찾아봤죠, 저는.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엔 안 찾다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나왔을 때 이제 찾아봤죠. 누구야? 모르는 실제 처음에는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안 찾아봤다가 찾아보니까 실존 인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막 유명한 뭐 영국 최초의 뭐 여성 팝 아트 뭐 선구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는 이렇게 보다가 그림을 봤어.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내가 알아야 되는 모르는 거 아니야? 유명한 게다가 내가 모르는데 뭘 유명해? 팝 아트인데 뭐 알아야 되잖아. 이러고는 쭉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을 또 본 거가 또 기억이 나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화가 이름을 몰라도 그림을 보고서 이거 어디서 한번 본 듯한 그림인데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됐다 유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제일 유명한 그 크리스틴 킬러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도 낯선데 이러고는 이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그 폴린 보티의 그림 중에 그 크리스틴을 그린 그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이 그림 이거 손담비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거. 근데 오히려 얘기가 좀 단순하니까 그런 게 곳곳에 있는 게 저는 이게 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얘기도 복잡한데 정보도 많고 이러면 너무 과부한데 오히려 약간 얘기는 느슨하고 모르는 정보가 이 있으니까. 책은 페이지 터너하고는 정반대.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는. 페이지 머무르는. 계속 그 페이지에 머무르는. 페이지 스테이요? 페이지 스테이. 좋네요. 페이지 스테이. 그래서 요거는 도서관에서 빌려 오실 거면 좀 반납 날짜를 넉넉하게 빌려오지 말고 이렇게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데 저는 이게 딱 그냥 영국인을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4권의 시리즈 다 베스트셀러 1위를 어떻게 이런 책들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영국 문화의 힘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13쪽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첫 문장이 최악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이게 그 영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을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또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올더스 헉슬리고 올더스 헉슬리의 뭐 멋진 신세계도 처음에 작가가 읽는 책으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멋진 신세계로 시작해서 두 도시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잘 몰라도 영국 사람들은 그 미국 사람들의 앤디 워홀 약간의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영국의 이 앨리 스미스의 소설을 읽을 만한 사람들은 아마도 폴린 보티를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크리스틴 킬러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영국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그 찰스 디켄스의 두 도시 이야기나 혹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1960년대 그 뭐 희망으로 넘쳐났던 격정의 시기에 활동했던 예술가 혹은 예술가들의 뮤즈들을 막 이렇게 소설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극하게 하면서 좀 영국 사람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한국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설들이 나오면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작가가? 뭐 정 없으면 뭐든지 잘 쓰는 장강명 보고 도전해 보라고. 그러니까 오마주와 패러디가 가득한 책이죠. 그래서 뭔가 지적 수준이 높거나 아는 게 사전 지식이 많으면 확실히 더 깊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원체 낮아서 오히려 모르는 게 이렇게 막 나왔을 때 별로 저런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드물죠.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그 유명함을 의심하는 의심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그렇죠. 갑자기 안심이 됐어요. 네네. 아무튼 특히 이제 이런 잡다한 지식 좀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JYP도 어마어마하게 검색을 해봐야 될 만큼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근데 굳이 검색을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 너무 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책 읽는 스타일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야 할 정도로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했지 제가 그 검색을 다 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관뒀어요 그냥.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스토리 이야기도 잠깐 할 텐데 그 스토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장편 소설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서사시 같죠. 서사시 같은 대서사시 이런 같은 거고요. 네. 내용이라든지 다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설정이나 주인공이 누구다는 말도 네, 전혀 네. 하지 않고 끝내는군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